우리가 이제 대개 청소년기가 심리적으로 갈등이 많고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못지않게 중년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갈등이 많은 시기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면 중년에 대해서는 본인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시기예요. 중년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 퇴물 취급받고 나가야 되는 시대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얘기를 못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이제 좀 가져야 될 사람인데 그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10년 뒤에 자기를 보잖아요. 청소년기는 소리내서 나 힘들다고 외치고 울고 하는 시기인데 중년은 속으로 우는 시기거든요. 겉으로는 전혀 자기는 힘들지 않은 척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진짜 어려운 시기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워낙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이 드라마를. 제 주변에는 또 너무 무서워서 못 보겠다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가족들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이 세대에 어떤 가장들이 다 그랬겠지만 가족 또 회사 이런 데 정말 충성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공허하다고 느끼나 봐요. 오늘 모신 이분은 그래서 나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심리학자신데 나로 살아야 한다.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세요. 고려대 심리학과의 한성열 명예교수님 3프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찾기가 어려우시죠 스튜디오가. 여기 제가 이 여의도는 생소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심리학자도 잘 찾지 못하는 3프로 오픈 스튜디오를 저희가 네, 드라마 이야기 잠깐만 좀 할게요. 예, 보셨어요? 그럼요. 예. 제가 딱 그 50대 중반에 예, 제가 작년에 회사 명퇴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29년 다니고 명퇴했습니다. 그럼 정말 남의 일 아니겠네요. 아니 제 친구들이 무서워서 드라마를 못 보겠대. 드라마가 뭐라고. 우리 대중들이 이 드라마에 왜 몰입하고 있다, 감정이입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우선 이 명망이 있는 우리 3프로 TV에서 이 주제를 좀 다뤄주신 게 저는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이렇게 발달의 시기별로 보면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아동학과도 있고 뭐 그렇죠. 이제 유아학과도 네. 있고 청소년학과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생애 끝부분에 노년에 대한 것도 많잖아요. 노년학도 있고. 네. 근데 혹시 그 중년기 학과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고 보니 진짜 유독 그런 중년에 대한 이런. 그렇죠. 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일 빈 우리 삶에서의 구멍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우리 이번에 그 김 부장 그 드라마가 저도 쭉 보면서 이 작가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단순히 드라마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 중년기에 대한 심리학적인 함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네. 프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가 저자로서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제 책을 읽어보시기보다는 오히려 드라마를 한번 보시게 되면 중년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예. 너무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어. 자기 실현을 위한 중년의 심리학. 예.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첫 질문.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이입이 많이 되나 봐요. 교수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그냥 네. 교수님 마이크에서 조금 가까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대중들이 이 드라마에 빠져서 이걸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게 다 자기 얘기 아닐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얘기고 자기가 거쳐온 이야기고 또 뭐 거기 그 30대 40대들은 내가 갈 길이고 네.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니까 그 나이 연령대에 관계없이 참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해주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대개 청소년기가 뭐 심리적으로 갈등이 많고 방황을 많이 하는 시기다,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못지않게 중년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갈등이 많은 시기인데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면 중년에 대해서는 본인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시기예요. 중년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 퇴물 취급받고 나가야 되는 시대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얘기를 못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저기 이제 좀 가줘야 될 사람인데 가다고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걸 보면서 또 자기 생각도 10년 뒤에 자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종합적으로 있는데 그게 사실 이 청소년기는 소리 내서 나 힘들다고 외치고 울고 하는 시기인데 중년은 속으로 우는 시기거든요. 겉으로는 전혀 자기는 힘들지 않은 척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진짜 어려운 시기죠. 중년은 속으로 우는 시기다를 예. 우리 3프로 시청자들 중에 우리 젊은 분들도 우리 20, 30대 분들도 있고 투자자분들 중에 저는 정말 와닿는데 우리 젊은 층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일단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요. 교수님 책에도 나오던데. 네, 말할 사람이 없죠. 말하면 너도 이제 한물 갔구나. 뭐 이제 이런 대답이 제일 먼저 들어오니까 네. 그걸 얘기할 수 없고 예를 들면 남자들 같으면 집에 가서 부인에게 얘기해도 또 굉장히 걱정이 많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네. 이렇게 되니까 그 얘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뭐 자녀 붙잡고 이제 젊은 자녀 붙잡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게 참 안 되죠. 그 드라마의 제일 유명한 장면이 이제 그 회사를 나오고 쫓겨나고 아내 그 이제 명세빈 배우 역할 이렇게 고생했다고 안아주는 장면이 사실은 미국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장면인데 그 장면을 그렇게 많이들 공감하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장면인데. 그게 이제 공감하고 울었다는 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실질적인 중년의 부부 생활에 그런 장면이 연출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면 뭐 우리 집 없죠. 다 이루어지는데 그거 공감하고 눈물 흘릴 필요가 없죠. 대부분에는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제 그 전공이 중년기 이후 분들의 상담이 제 전공이거든요. 이제 자주 만나서 그분들의 애환을 듣는데 최근에 어떤 분은 회사를 남자분인데 회사를 그만뒀는데 한 달 가까이 자기 부인한테 알리질 않았대요. 그리고 매일 회사 가는 것 척하고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이제 혼자 바쁘게 다른데 어디 내려고 원서 내고 또 좀 쉬는 시간에는 뭐 공원에 가 있다든가 이러면서 했는데 그거 어떻게 부인한테 얘기를 안 합니까? 제일 먼저 가족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부인한테서 제일 먼저 나올 반응이 뭔가가 다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분들의 예상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예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그 40대 중반에 하기라도 따라 그랬잖아. 뭐 이렇게 답이. 뭔가 이렇게 하여튼 왜 하려는 거 왜 안 했니? 뭐 이런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또 하나는 그러면 뭐 우리는 뭐 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 뭐 이제 이런 걱정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 큰 긍지라고 그럴까요? 멍해라고 그럴까요? 그걸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이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사실은 여기 이제 우리 중년의 그 분들에게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제 그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남편이 그렇더라도 제일 먼저 수고했다. 그동안 참 애썼어. 고마워. 이 얘기를 해줘야 남편도 다시 힘이 나고 또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못 받으면 굉장히 더 힘들어지죠. 한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 예. 또 다시 제가 선진국 이야기랑 선진국이라 말하는 그 서구 사회는 잘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우리는 뭐 유교의 영향이라고 이런 게 표현이 맞나요? 우리는 그 말 안 해도 뭐 다 알지 뭐 그걸 굳이 말해 부부가 안 해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이 더 그렇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특히 이제 이게 그 김 부장 그분이 그 남자가 주인공이니까 얘기를 시작을 남자부터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자기가 어렵거나 힘든 거를 밖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굉장히 약한 거라고 받아들이게 교육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가지고 약한 거다. 약한 거다. 네. 뭐 제일 심한 거는 어린아이 남자애가 울면 형이나 어른이 와가지고 야 이놈아 남자가 뭘 이렇게 자꾸 울어 뭐 남자는 평소 3번만 우는 거야 뭐 이딴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약화되는 거를 드러낸다는 게 이게 그야말로 맑은 정신으로 안 돼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 술 한 잔 먹고 좀 취한 척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맑은 정신으로는 이 얘기를 못하는 게 한국 문화예요. 남자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이 참 그런 면에서는 어렵죠. 맞아요. 강해지거나 예. 강한 척 해야 되거나 그렇죠. 둘 중 하나는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 속으로는 전혀 강하지 않거든요. 네. 이 정말 몸이 옛날 같지 않고 옛날 같으면 뭐 야근을 하고 하루 이틀 쇠도 뭐 잠깐 집에 가서 눈 좀 붙이고 오면 또 힘이 나는데 이제는 하루 정도 피곤했다 그러면 한 2, 3일 쉬어도 안 되잖아요. 이 몸이.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주위에. 집에 가면 집에서 걱정할까 봐 못하고 네. 회사 가서 얘기하면 아 이제 저 사람은 이제 약해졌으니까 조만간에 가야 될 사람이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아주 강한 척하고 지금도 굉장히 잘하는 척하고 이런 하는 척하는 걸 많이 해야 되니까 그게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드라마에 아들이 연대를 다니는 설정으로 나옵니다. 예. 이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지만 네. 사실은 예. 아빠는 표현을 잘 하지 않고 아들이 그 몇 회에선가 이제 그 내가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걸 알고 있느냐라고 정말 뼈를 때려버리죠. 아 그건 또 아버지한테 비수를 꽂는 네. 말이죠. 네. 그 부분은 뭘 상징하고 그거 보시면서 교수님은 어떤 그렇죠.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좀 이따 회사 이야기를 여쭤볼 건데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국의 가장들이. 근데 가구 구성원들은 그 잘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 중년이라는 게 이제 제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삶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가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그 한계를 깨닫는 거거든요. 중년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중년이라는 게 좋은 의미로 보게 되면 인생에서 제일 황금기예요. 이 여러 가지 그 리소스가 많고 또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지만 이 제일 황금기 절정이라는 거는 가는 길은 내리막길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걸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네. 그러니까 거기도 나오지만 우리에게 과연 내가 원했던 거 미진했던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할 때인데 이때 내가 하다가 못했던 나의 한계를 이어주기를 바라는 게 자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년기 때 사실은 자녀가 굉장히 소중해져요. 자녀하고의 관계가. 물론 이제 젊었을 때도 자녀는 필요한데 젊었을 때 자녀의 의미는 나의 양육 동기를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게 내가 키우고 이런 데서 오는 즐거움이지만 중년의 자녀는 나의 한계를 이어줄 이러한 대상으로서의 자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중년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자기를 존경해주고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 이어간다 이런 거를 해줄 때 제일 내 삶이 성공했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 그때 만약에 자녀가 나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 같이 안 살고 싶다 이런 얘기할 때는 정말 그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충격과 내가 뭐 그렇죠. 때문에 네. 살았지 네. 이런 느낌이 확 오는 거죠. 이 책에서 교수님이 제일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뭘까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저 김 부장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정신직이 이제 무너지고 평생 충성했던 회사 이제 그런 직장은 거의 이제 많이 사라졌잖아요. 구조적으로도 이제 김 부장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멸종돼 가야 할 상황이라서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가 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못됐다기보다는 네. 우리는 정말 인류 역사상 새로운 시기를 처음 맞는 이제 이런 건 것 같아요. 우리 앞 세대만 하더라도 인생이 비교적 단순했잖아요. 회사 쭉 예를 들면 다니다가 정년하면 그냥 그걸로 이제 노년으로 넘어가고 네. 손자녀 돌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제일 처음으로 요새 인류가 겪는 엄청난 그 현상이 뭐냐면 노령화거든요. 고령화. 그러니까 이제는 예를 들면 뭐 50이나 요때 50대에서 이제 회사 그만두면 나 열심히 살았으니까 쉰다 이럴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거죠. 그건 경제적으로 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일을 통해서 나의 어떤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그게 굉장히 강한데 지금까지는 그게 회사면 회사 그걸로 쭉 하다가 끝나는 걸로 내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이제는 그 가치가 인정이 안 되고 다음에 긴 20년, 30년에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낼 건가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지금 50대, 60대 정도 이르는 분들은 이런 삶을 미래를 자기가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젊은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럼요. 그러기 네. 때문에 이거는 어떤 특정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보다 인구의 고령화라고 하는 이 큰 세기의 현상에 준비가 안 돼 있던 첫 번째 세대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그만두고 뭐를 해야 되지 하는 이게 안 될 거죠. 아마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아마 이제부터 그거를 많이 고민을 하면서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세컨드 커리어, 서드 커리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50대, 60대는 아마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로만 들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던 이런 세대였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에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요. 불과 한 20여 년 전에 이제 무대에 사라지면 되는 거였는데 고향이나 뭐 거의 낙향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디 동네 가갖고 장기 두고 친구들하고 놀면 되는 거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무대에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건 없는데. 예.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제 교수님 책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제 그 공허함, 중년의 공허함, 갈 곳을 잃고 말할 것도 없는 우리 중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차피 이제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허함을 채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왜 우리가 공허한가부터 원인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원인을 우리가 모르고 그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이 김부장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인 발달하고 상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게 우선 제일 첫째 1회부터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김부장이 반장 선거하는데 반장이 안 돼가지고 부반장 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제 그 실망했는데 그나마 부반장이니까 그건 또 자랑스러워가지고 집에 엄마한테 뛰어가가지고 그걸 자랑하려고 이제 임명장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형이 잘 나가는 형이 이게 그 잘 나가는 형이 야 그게 부반장이 했다는 게 뭐 그게 대단하다고 그런 이렇게 하니까 쑥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구겨버리고 말잖아요. 이 장면이 저는 작가가 뭘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이 상담을 공부하는 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 장면이 묘사하는 게 뭐냐면 항상 이 김낙술에는 이 김 부장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형이나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과제로 남은 사건이에요. 이 작가가 이거를 맨 처음에 그걸 집어넣은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 그 작가의 그 인간의 심리를 어렸을 때부터 이걸 뚫어가는 그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형하고 같이 경쟁해서 형을 능가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형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계속되는데 그게 이제 회사에서는 상무라는 사람이 형님 그러잖아요. 거기 따라다니고. 나중에 결국 회사 그만둔다면은 형이 하는 그 이제 카센터에 가가지고 같이 일하는 걸로 이제 형하고 화해하는 이거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왜 그 이사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 정말 심리적인 근원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남한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강했는데 그게 이 사람에게는 그 대기업에서 상무가 되는 게 내가 인정받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걸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원이 거기서부터인데 이렇게 되면 허망하죠. 그게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그 11화 정도의 또 중요한 그게 나오는데 이렇게 부장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자아가 나와서 둘이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너는 왜 그렇게 상무가 되려고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자존심을
이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아주 솔직하게 정말 이 대목이 엄청나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는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돼. 너 굉장히 수고했어. 또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널 못해서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서로 이렇게 같이 울면서 이렇게 껴안잖아요.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통합이다 이렇게 부르는 현상인데 이렇게 되는 거가 이제 그 공허함에서부터 이게 이제 벗어나는 건데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사실은 이 김 부장이라는 분은 지가 정말 하고 싶고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기에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뭐 때문에 살아왔지? 하는 이 공허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년이라는 게 우리는 중년이 돼서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사실 중년이라는 거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이 그 계기를 마련해 주는 굉장히 소중한 이러한 시기가 되는 거죠. 이제는 되게 이제 여자나 남자나 되게 젊었을 때는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이제 그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사회적으로 승진의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고 뭐 집장만 되고 막 이런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이 진짜 좋으냐 안 좋으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신경 쓸 틈이 없잖아요. 일단 그 사회로 돌입이 되면. 근데 쭉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중년이 딱 되면 중년을 이제 평가하는 시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청소년기가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답을 내리는 시기라면 중년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삶이 나한테 의미가 있나?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계속? 아니면 여기서 뭔가 내가 진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볼까 하는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거든요. 이때 이제 그게 공허함으로 온다는 게 이거는 사실은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야 하는 그러한 그 회환 같은 게 올라오는 게 나는 지금 공허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공감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내가 내가 임원이 되거나 부장이 되거나 사실은 그 가면 뭐 연봉도 올라가고 뭐 그 자리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겠지만 사실 진짜 마음속의 큰 부분은 내가 인정받았다. 조직에서 그렇죠. 내가 그렇죠. 인정받았다. 예. 그게 또 가족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 이 생각하는 이유도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뭘 전공하고 뭘 해야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나를 증명해 보이는. 그렇죠. 이 과정이 근데 우리가 이게 한국 사람 유독 이게 셉니까? 한국 사람이 센 건 아니고요. 네. 되게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 제일 그 좀 역설이 뭐냐면 만물의 영장이면서 제일 사실 무기력한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는 태어나서 절대적으로 누구의 도움과 인정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그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된다는 거를 이거를 느끼고 사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만이 특별히 그러냐 그건 아니고 누구나 다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담을 지는데 사회마다 그게 어떤 걸로 구체적으로 더 드러나느냐. 네. 이게 이제 좀 다른 것뿐이지 심리적으로 맨 밑에 들어가 보면 그건 다 뭐 전 세계적으로 공통인데 여기서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남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는 항상 이거는 상대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그렇죠. 상무가 못 됐지만 상무가 된다고 한들 그건 또 한 2, 3년 지나면 결국 또다시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안 되면 뭐 경제적으로나 이런 거는 조금 더 풍족해질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내가 공허해지는 건 또 마찬가지죠. 남들한테 나 상무 출신이야 뭐 그러면 그거는 또 조금 더 달라지긴 하지만 허한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김 부장 거기에서도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 주인공처럼 내가 상무가 된 걸로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는 상무가 못 됐을 때 나를 제일 비난하는 게 누구일 것 같아요? 나군요. 내가 나를 비난하는 거죠.
이게 중년에 우울해지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성공했다, 뭐 인정했다는 게 사회적인 지위로 그거를 내가 평가를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를 비난하는 게 내가 나 자신을 비난하는 건 너 참 못났다. 어떻게 상무도 못 됐냐. 막 이러면서 비난을 하는데 거기다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니야 너 열심히 수고했어. 너 참 이렇게 해주면 조금이라도 이제 좀 힘이 나는데 그걸 갖다가 무능해서 안 됐다라든가 뭐 표현을 말로는 안 하지만 느낌으로 말이죠. 이렇게 되거나 이러면은 내가 나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까지 여기다가 한 번 더 그거를 확인을 시켜주면 중년이 정말로 힘들어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뭐 외국은 잘 모르겠고 우리는 줄 때까지 그냥 인정 욕구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러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뭐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내가 잘 됐다라고 하는 게 내가 성공의 척도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일찍이 네가 원하는 자기 실현을 하는 삶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서구보다는 더 심하게 요새 이걸 겪지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거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성공했다고 볼 것인가 하는데 계속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장이냐 부반장이냐부터 시작이 되는 것부터가 거기서도 나는 반장을 하고 싶으냐? 이거는 전혀 질문의 대상이 안 돼요. 너는 투표에 네가 반장이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그리고 너는 뭐 몇 표 차이로 부반장이야. 초등학교 때 벌써 나는 루저의 반열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첫 장면이 중요하다고 저 굉장히 거군요. 심리학적으로는 중요하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 게임이. 예. 그런데 이제 서구 사회라는 게 우리가 맨날 드라마 영화 보고 느끼는 서구 사회에 살아본 경험은 몇 년 우리보다는 좀 덜하다 생각되는 게 그 사람들이 취미가 있고 이런 자기는 어떤 사람 로컬 커뮤니티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사람 집에서 목공을 한다든지 뭐 스포츠 뭘 한다든지 우리보다 훨씬 좀 다원 넓은 청년기부터 시작해서 중년까지 가는데 우리는 직장이 다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예요. 그렇죠.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고 여기서 지면 그냥 끝나게 되는. 거기서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직장 생활 하는데 거기도 김 부장이 있을 텐데 그 김 부장은 거기서 조금 이렇게 상무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자기가 가야 할 저녁에 또 만날 사람들 있고 해야 할 일 있고 취미가 있고 즐거운 게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없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미국 교수들하고 좀 다른 건 미국 교수들은 정년이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원하면 하되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기준으로 이제 하는데 뭐 65세가 되면 정년이 이제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일각에서도 그런 식의 교수들 뭐 정년을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시기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들은 그 교수 생활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직업이 여러 가지 내가 하는데 필요로 한 그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경제적인 거를 마련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나의 삶 자체, 나의 어떤 정체성이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취미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다양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목공이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골프 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골프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성공한 사람들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취미로 골프는 주말에 좋은 차에다가 이 골프채 가지고 가야지 사람들이 내가 성공한 삶이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지 정말 내가 그 골프를 좋아하는지 그게 나한테 삶에 큰 보람을 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앞으로 그 김 부장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계속해서 김 부장들이 나올 텐데 그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정말 내 삶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거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참 좋은 드라마다고 볼 수 있죠. 네. 교수님 책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살아온 뭐랄까 그 삶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어떤 그 근육 같은 거랄까요? 생각의 판을 바꿔야 한다는 그럼요. 그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제 아까 중년이 힘들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삶에도 이렇게 심리적인 지층이 있다고요. 이제 그 다른 두 가지 지층이 쾅 하고 부닥치게 되면 판이 부닥치면 이제 지진이 일어나듯이 우리도 지진이 일어나는데 청소년기가 왜 갈등이 있느냐면 청소년기는 어린이 시기와 어른 시기가 부닥치는 게 청소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청소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청년인데 그 전에는 아동기고 아동은 애고 청년은 어른이니까 청소년기는 아동을 벗어나고 어른으로 가는 이 어중쩡한 이 두 가지 판이 부닥치니까 이게 굉장히 갈등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중년이라고 하는 판은 가운데 중자니까 양쪽에 뭐가 있냐면 청년하고 노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 노년이라는 걸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는 젊음이고 하나는 늙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년이라는 거는 젊음이 끝나가면서 늙은 거로 가는 이 시기인데 이 두 가지 판이 이게 부닥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일단 옛날 같지 않죠. 젊었을 때하고는 다른데 그렇다고 노년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도 그렇고 인정하면 안 되니까 그걸 하고 있고 심리적으로도 옛날에 젊었을 때 그 열정과 패기와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욕 같은 게 그게 이제 없어져 가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거를 유지하고 그거를 통해서 한 단계 올라가려고 그러지 새로운 어떤 거를 내가 해가지고 판을 한번 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이제 보수적이 돼가거든요. 새로운 거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없고 중년에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복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거를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게 티를 안 내려고 하니까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요. 내가 그거 준비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나이가 든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저희 교수들 같으면 조금 다른데 저희들은 이제 정년이 보장되면 65세까지 그게 이제 보장이 되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65세까지 비교적 안정적이니까 부럽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런 직업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앞으로 문제는 뭐냐면 65세까지 안정적으로 있다가 정년을 하게 되면 뭘 할지 준비하기가 어려워져요. 65세는 새로운 거 하기가 어려워져요. 좀 늦어지죠. 많이 늦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아주 특수한 잘 나가는 요새 공학 계열이라든가 뭐 이런 계열 빼고는 인문사회 계통의 교수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년과 더불어서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또 아무 막 이 힘이 없으니까 막 일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 군기에서 이제 텃밭에 뭐 괜히 배추 키우고 이런 거나 하는데 그 이유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그때 65세에 교수하다가 그만두면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거의 한 35년, 40년을 그 일. 그렇죠. 그리고 전부 다 학생들이 있고 또 옛날에 어려운 일은 조교가 다 알아서 해주고 뭐 이런 시대에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교수들은 정년이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절대로 알아서 먼저 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은 계층 사회이기 때문에 진짜 또 힘든 거는 또 다 알아서 밑에서 이렇게 대충 올라오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대 한성열 교수님과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는 책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상무가 뭐 안 됐어요. 떨어졌어요.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나 괜찮아. 뭐 아쉽지만 내가 열심히 했고 변할 건 없어라고 생각은 하고 싶지만 이게 안 되거든요. 이걸 되죠. 키울 수 있는 교수님 책에서 무게중심을 아래에 두는 오뚜기의 힘. 그래서 그 외부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은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근데 잘 안 되거든요. 이걸 기를 수 있는 무슨 뭐 주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 사실은 이제 그게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힘든 일이고 또 제일 많은 질문을 받잖아요. 말로 이렇게 하긴 쉬운데 실질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하는 건데
사실 그 김 부장 그 영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얘기할 수 있던 거는 뭐냐면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사실은 그 나중에 형하고 같이 그 이 일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원래 이 그 김 부장이 잘했던 게 뭐냐면 아주 일을 꼼꼼하고 섬세하게 이걸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나 하는 것도 사실은 세차하는 일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고 꼼꼼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은 그 꼼꼼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이게 이 사람의 큰 장점인데 그것이 어떤 것으로 표현되느냐 하는 것이 회사 갔을 때는 그게 상무가 되고 이런 걸로 표현되는 거에 불과하지 원래 그분이 좋아했던 거는 굉장히 정리하고 닦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내가 그런 거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찾으면 사실은 찾아질 일이 많아요. 근데 아까도 잠깐 우리가 얘기를 드렸지만 나의 가치를 내가 하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경제적인 부 이런 걸로 이걸 따지게 되면 내가 그 다음에는 이걸 복구할 수 있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판을 갈아야 되는 게 그건 진짜 나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잘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보는 이 판을 이거를 가져줘야 되고 사회도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마치 청소년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찾을 때 방황하는 걸 인정해 주듯이 정말 이 사회를 그동안 여기까지 오게끔 열심히 일했던 이 중년의 그런 분들이 잠깐 이 그 자기가 원하는 삶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러한 걸 할 수 있는 거를 사회가 인정해 주는 시기를 꼭 줘야 돼요. 이게 이제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사회도 그런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잠깐 제2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준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를 인정해주고 그 전에 했던 일에 대한 고마움과 이건 충분히 인정을 해주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게 첫째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 되는데 개인이 그거를 이겨나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되게 개인이 너가 일을 악물고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도 그렇게 변해야 되는데 사실 또 그런 사회가 변하려고 하면 열심히 내가 내 일을 하는 그 개인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정말 내가 일하던 그 회사의 그 임원들의 차를 닦는 어떻게 보면 그 수모를 감수할 만한 이 힘 이걸 길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길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결국은 이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일단은 부인이 인정해 줬잖아요. 수고했다.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고맙다 미안해 그러니까 서로 껴안고 서로 이제 포옹을 하고 나중에는 그 아들도 그 아버지가 하는 그 대리운전을 잠깐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장면인데 대리운전을 하는데 그 아들도 같이 이 아버지가 멀리 가면은 뒤따라 가주는 차를 타고 가다 오면서 굉장히 아버지를 존경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옆에서 우리가 가족들 해줄 수 있는 힘이고 본인은 이 과거의 일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나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내가 왜 그렇게 상무 자리에 연연했는가에 대한 이 근원을 밝히는 노력을 같이 해줘야 돼요. 이게 없이는 아무리 옆에서 너 실패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갖다가 이 실패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실패한 게 아니다라는 거 나는 열심히 살았다는 거를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중년에 이런 우울하고 한 사람한테 상담은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본인이 상무가 안 됐을 때 비난하는 게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언뜻 보면 뭐 부인이 안 했다, 아들이 안 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닌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비난하고 있어요. 너는 무능하다고. 너는 이제 상무가 안 됐으면 너는 또 반장 선거에서 떨어진 것처럼 너는 무능한 사람이고 이런 거야라고 이걸 내가 나한테 인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살았고
했다는 거를 내가 나한테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로 요 시선을 바꿔줘야 돼요. 판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되는 사람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게 되는 사람은 은퇴하고 다른 두 번째 삶을 찾을 때 또 남을 의식하고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 내가 이런 거 했던 사람인데 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그 방법이 아까도 거기도 나왔지만은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 소위 이제 두의자 기법이라는 거예요. 투체어라고 하는 건데 네. 이걸 이렇게 의자를 둘을 갖다 놓고 이쪽 저쪽을 번갈아 가면서 대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영화에는 그게 이제 김 부장하고 김낙수가 둘이 이렇게 교대로 하는 게 나오잖아요. 네. 한 사람은 이제 양복을 입고 나오고 이 과정을 이것도 본인이 하셔야 돼.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진짜. 당연히죠. 그러니까 의자 두 개를 갖다 놓고 네. 한쪽 의자는 예를 들면 김 부장이고 한쪽 의자는 나고 서로 오고 가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 대화를 한쪽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사회적인 너는 이 임원이 못됐으니까 너는 실패한 삶이야 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저쪽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 그거는 충분히 먼저 인정을 해줘야 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또 이쪽에 온 다음에 그래도 결과적으로 사회에서는 네가 그 상무가 못된 거로 너는 그걸 해봐. 이렇게 되면 다시 이쪽 자리에 가가지고 이제부터 나는 사회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내 인생은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오고 가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개 경우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실패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 이야기를 못해요. 너는 결국은 이 실패했잖아. 너는 결국 상무가 못됐잖아. 이것만 자꾸 얘기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내 속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나는 위축돼 가지고 얘기를 못하니까 얘는 속에서 울고 있고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얘기할 틈을 줘야 돼요. 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으려고 노력을 했니? 회사를 위해 얼마나 이것도 얘기를 충분히 하게 해가지고 둘이 타협을 해야 돼요. 거기도 이제 둘이 껴안고 막 울잖아요. 너 수고했다. 괜찮아.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상무 못 돼도 괜찮아. 그 대목을 한번 꼭 좀 보시길 바라는데 그거를 이렇게 의자 두 개를 갖다 놓고 하는 아주 심리학에서 중년의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네. 그러면 그 누군가 관찰합니까? 심리학자나 아니요. 혼자서 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심리학자는 맨 첫 번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오면 좀 도와주죠. 여기 앉아서 예를 들면 그 김 부장이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너는 실패했어. 너는 상무가 못됐잖아. 이렇게 얘기하게 한 다음에 그럼 저쪽으로 간 다음에 그 얘기 듣고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부장은 내가 상무는 못했지만 나 진짜 열심히 일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 거 너도 다 알잖아. 막 이제 이렇게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막 서로 같이 울어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면 너 그래도 참 열심히 해서 너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만큼 나가서 어떤 일을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너 잘할 수 있어. 이런 답을 서서 지가 본인이 찾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대개 이거를 집에서 예를 들면 거기에는 그 부인도 해주잖아요. 너 수고했다.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 이렇게 이제 얘기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러면서 이게 해주니까 힘이 나는 이게 다 두 의자잖아요. 이렇게 두 사람의 대화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게 부인이 해줄 수도 있고 또는 아들이 해주는 것도 있는데 부인이나 아들이 안 해주더라도 제일 좋은 거는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죠. 조용히 빈 자기 방에서 의자 두 개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얘기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게 해주게 되면 나중에는 타협을 해요. 너 이 정도로 열심히 회사 한 것처럼 열심히 하는데 어느 일 하더라도 너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일을 하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나는 회사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또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그 일이 굉장히 보람 있고 더 즐거워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걸 아쉬워하면서 진행하는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시간이 너무 쫓기고 있는 제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모 신문사에 편집국장 하던 선배가 고향에 은퇴하고 고향에 가서 택시를 개인 택시 요즘 개인 택시 면허가 뭐 1억 얼마라고 예, 맞아요. 즐겁다는 거예요. 재밌어.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관계를 생각 안 할 때 그래서 너무 이게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너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에도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저 라이벌 부장이 그 강남에 집이 있다 그러니까 제발 전세여라. 네, 맞아요. 전세여라. 그게 다 비교하는 거잖아요, 자꾸. 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중년의 삶에서 판을 바꿀 수 있는. 네, 이제는 그래서 나를 살아야 된다는 게 이제는 남한테 칭찬받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는 거 그게 뭐 개인 택시 운전이 되든 또 뭐가 되든 간에 정말 이제는 관계를 의식 안 한다는 게 남을 의식 안 하고 내가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중년이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보통 여성들이 중년을 얘기할 때는 소위 이제 중년기에 나타나는 게 갱년기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갱년기 증상이 여러 가지 나타난다. 그런데 사실 그걸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는 게 갱년기라는 게 그게 갱이 다시 갱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갱년기라는 게. 네. 그렇군요. 갱신하다 할 때 그 갱년기군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게 갱년기가 그게 이제 새로 오는 경자가 되고 다시 할 때는 갱자로 있는데 같은 한. 그러니까 갱년이라는 거는 이제는 어린이 양육하고 부모 노릇하던 데서부터 벗어나 가지고 이제는 정말 네가 원하는 삶을 다시 살아가라 이런 거니까 사실 그 갱년기라든가 이 중년기는 생각하기 나름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새 판을 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죠. 네.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도 없고. 5분만 저희가 더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해서 융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림자와 개성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으로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개성화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나가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무의식으로 눌러놨던 것들이 그게 이제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어렸을 때 태어날 때는 남자 여자 별로 구별이 안 되는데 이제 이게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라 교육을 받으니까 우리 남자 안에 있는 여성적인 면, 여자 안에 있는 남성적인 면은 이게 무의식으로 이렇게 눌러버리고 만다. 이게 그림자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이제 남자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여자답게 살아가는 건데 그거를 그림자가 나와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이 동시에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부인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결혼은 이제 두 번째 시즌이다 그러고 집에서 이제 이 현모 양처 같이 살림만 하시던 분이 이제 자기 일을 가지잖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시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성이 남성화돼가는 그리고 이제 또 이 남성이 이제 여성화돼가는 이런 과정을 겪는데 이게 소위 개성화라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난데 나라고 인정 안 했던 부분들이 그냥 꾹 눌러놔서 그림자죠. 근데 이제 그게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의식화돼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는 양쪽이 다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이제는 남성적 플러스 여성적인 성향을 같이 드러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바람직한 거다라는 게 이제 융의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대기업 다니다가 난 그동안 계속 음악 하고 싶었구나 젊었을 때 밴드도 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속에 울려던 거 여보 나 이게 좀 한번 해볼래 하고 내가 이렇게 밴드 연습실 같은 거 차리면 현실적으로는 그냥 망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 꿈에 억눌려 있던 나를 찾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이거와 현실과의 조화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 실현, 자아 실현 그럴 때 자꾸 오해하시는 게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해라. 이제 자꾸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모든 인간은 다 자아 실현 못 하는 거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다 같이 그 직장에서 가려는 대로 부서 옮겨주고 그러는데 나는 자기 실현하기 위해서 이 부서에만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결혼하면 이 아기를 낳고 아기 키우느라고 젊음을 다 보내는데 그러면 여성들은 전부 다 자기 실현 안 하나요? 그건 잘못된 거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는 이 그 개발할 소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청년기 때는 이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내가 그거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근데 그거를 할 때는 이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약간을 유보를 해줘야 되는 상태인 거지. 내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해야 될 거를 다 포기하고 무조건 나는 이걸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중년이 돼도 마찬가지죠. 중년이 됐어도 내가 이제는 그러면 내가 밴드를 하고 싶어. 밴드를 한다는 게 그러면 음악만 해가지고 그걸로 내가 생활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는 이거는 포기해야 되는데 이건 자기 실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야 되지만 내가 아버지의 역할, 부인의 역할 또는 사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은 그냥 하면서 지금까지 눌러놨던 밴드 활동을 내가 한다. 이거는 이게 되는 것이지 내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이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안 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음악만 할래. 이게 자기 실현하는 게 아니죠. 아유, 우문현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책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년의 공허함을 이제 내 기준에서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주변 특히 뭐 부부관계나 특히 아버지와 아들 이 드라마 상처 주고 사실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렇죠. 그걸 교수님은 상한 사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상한 사랑.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사랑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상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그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사랑을 상한 사랑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상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증상이 소유하고 지배로 나타나요. 소유는 너는 내 거야. 이제 이런 거고 지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이게 이제 지배인데 이거는 상한 사랑이고 예를 들면 거기서 이제 그 김 부장이 자기 부인이 맨 처음에 일을 하겠다.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겠다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게 부인이 고생할까 봐 그런 게 아니라 자존심이 자기 자존심이 내가 실패해서 부인을 이렇게 내보내는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는 상한 사랑인 거죠. 부인이 진짜 제2의 인생으로 그걸 하겠다고 그러게 되면 내가 상무가 됐든지 안 됐든지 관계없이 부인이 그걸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걸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하는 거가 상한 사랑이냐 건강한 사랑이냐는 거의 차이죠. 알겠습니다.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 저자이신 고려대 심리학부의 한성열 명예교수와 함께 오늘 우리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 드려야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강조해 주실 말씀이나 아니면 시간 때문에 못하신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그 드라마의 마지막에 그 이제 자막이 끝나면서 뭐냐면 그게 뭐 서울에 자가가 있는 뭐 대기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없어져 가고 나중에는 김 부장 이 얘기만 남잖아요. 난 이게 오늘의 그러니까 서울 뭐 자가 대기업 이것도 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내용들인 건데 그게 싹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김 부장만 남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다 이거죠. 시간이 아쉽네요 정말. 자 한성열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 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